자, 반갑습니다. 84페이지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교배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데, 자, 여교배다라고 하는 것은 F1하고 그 양친하고 다시 이제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친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양친 A와 B를 교배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F1이 나왔죠, 그죠? F1. 자, 이 F1을 다시 양친인 A와 교배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 F1을 다시 양친인 B와 교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교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이 여교배는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특성, B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그 중에 A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결점을 보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품종은 수확량은 많은데 병에 약하다. 예를 들어 A는 수량은 많은데 병에 약하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그런데 B는 수확량은 별로지만 병에 강하다. 자, 그래서 이 A 품종의 병에 약한 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B와 교배를 시켜서 나온 F1을 다시 A와 교배를 시켜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육종의 효과는 아주 확실합니다.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현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목표 행질 이외의 다른 행질의 개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목표 행질 이것만 딱 개량이 되는 것이지 다른 행질까지 복합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고 재현성이 높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24번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7번에 게놈의 돌연변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대부분의 작물은 거의 이질 배수체입니다. 이질 배수체지 동질 배수체의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질 배수체인데 여기서는 동질 배수체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29번 한번 봅시다. 품종의 종자 정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밑에 종자 정식의 체계도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 식물이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 식물은 신품종 정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정식시키겠다라고 할 때 기본이 되는 종자를 기본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 식물은 육종가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관리하여서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육종이다라고 하는 품종 개량이죠.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직접 이렇게 기본 식물을 만들어서 이 기본 식물이 이제 새로운 품종 정식을 위한 기본적인 종자입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서 기본 식물 포에서 이제 배양을 시킵니다. 기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식물 종자가 나오면 이것을 원종포에서 종자를 만들어내고, 원종포에서 원종을 만들어내서 최종포에서 보급종을 만들어서 이 보급종을 농가에다가 보급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보급종은 농가에 보급할 종자이며, 맞죠? 원종을 정식한 것이다. 그래서 원종을 최종포에다가 정식을 하면, 원종을 최종포에다가 정식을 해서 나온 게 보급종이고, 이 보급종은 농가에 보급할 종자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종은 원종을 재배하여 최종한 것이다. 그래서 원종은 원종을 원종포에서 원종을 정식해서 만들어진 것을 원종포에서 다시 길러낸 것이 원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3번에 원종은 기본 식물을 정식하여 생산한 종자이다. 그래서 기본 식물을 정식해서 원종이 나오고, 원종으로 그럼 만들어내는
포장은 어디냐? 원원종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 식물을 정식해서 원원종을 만들어내고, 원원종을 정식해서 원종을 만들어내고, 원종을 정식해서 보급종을 만들어내고, 보급종을 농가에 농가에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기본 식물은 일반 농가들이 생산한 정도에 대한, 일반 농가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고, 기본 식물은 이와 같이 육종가들이 이렇게 직접 생산하거나 관리해서 생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0번 한번 볼까요? 자, 유전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에 인공교배 양치인의 유전적 차이가 클수록 잡종진단의 유전 변이가 적어진다. 아니죠. 양치인의 유전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양치인의 유전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전적 변이가 크게 나타나겠지. 유전적 변이가 크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1번 식물 육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성과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에 품종의 다양화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대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육종 기술이 발달됩니다. 육종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재래종들은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그걸로서 쭉쭉 고립되어서 고착화되어서 소수의 우량품종만이 우량품종으로 고립돼서 그것이 쭉 재배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우량품종만이 확대 재배되어서 유전적 다양성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3번 한번 봅시다. 누에 고치 색깔의 유전에서 황색은 다른 유전자 백색의 우성 유전자인데 특별한 행질 발현 없이 Y의 행질 발현을 억제하는 다른 유전자가 있어서 이를 억제 유전자라고 한다. 아래 같이 교배 조합에서 F1을 자식하여 얻은 F2 세대의 표현행 분리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억제 유전의 경우에 표현행의 분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3페이지에 21번에 밑에 정리된 거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 표현행의 분리비는 13대 3이다. 13대 3이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다. 13대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서 바로 2번을 택하면 되는데 억제 유전자가 왜 표현행의 분리가 13대 3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그냥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왜 그런가라는 걸 이제 이 경우에 한번 좀 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럼 누에 고치 색깔의 유전자가 Y, 라지 Y가 황색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스몰 i가 백색이다. 대립 유전자 스몰 i가 백색이다. 그런데 라지 Y가 이게 우성이고 열성이다. 그 다음에 Y의 행질 발현을 억제하는 다른 유전자 라지 I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만약에 라지 I가 있으면 라지 I가 있는 경우는 라지 I가 있어서 라지 I가 나타나면 라지 I가 나타나면 Y는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라지 I를 억제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제 유전자다. 자, 그래서 F1을 자식하여 얻은 F2 세대. F1이 지금 뭐라 나왔냐? F1이 뭐 나오냐면 IIYI. F1이 IIYY. 이게 F1이죠. 이걸 자식한다. 자, 자식한다. 그러면 유전자 행질의 분리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천천히 한 번 정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I, Y 하고요. 그 다음에 I,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 Y, I, Y.
여기도 I, Y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Y, I, Y, I, Y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행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는 I, Y, Y, 그죠? 그 다음에 I, Y, Y. 그 다음에 I, Y, Y. I, Y. 그 다음에 이거는 I, Y. 그죠? 이거는 I, Y. 그 다음에 이거는 I, Y. 이거는 I, Y.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I, Y. I, Y. 그죠? 이거는 I, Y. I, Y. 이거는 I, Y. 그죠? I, Y. 이거는 I, Y. 이거는 I, Y.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표현형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 표현형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 지금 황색, Y가 황색입니다. 이게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가 항상 우성이다 이래서 나타나는데, 자, I는 백색 열성이다 그러는데, 요게 있으면 Y가 억제된다 이랬지, 그지? 요게 있으면은 Y가 억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있으니까 요게 Y가 억제됩니다. Y가 억제돼서 항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게 있으니까 요 Y 우성 요게 억제됩니다. Y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억제됩니다. 요게 있으니까 억제되겠죠. 자, 요게 있으니까 억제되고, 요게 있으니까 이때는 뭐 Y가 당연히 라지 Y가 없으니까 이는 억제 형태는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Y는 억제되고, 그 다음에 I가 있으니까 억제되고, I가 있으니까 억제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I가 있으니까 이건 억제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Y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황색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황색으로 발현할 때 이와 같이 Y가 있음으로써 전부 억제가 되고, Y가 없어서 Y가 살아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걸 다 억제되는 거야. 다 억제돼. 다 억제되는데, 라지 I가 없어가지고 Y가 살아나는 경우를 한번 보면, 라지 I가 다 있고, 요 라지 I가 없어서 Y가 살아난다. 요거 하나. 그럼 라지 I가 없기 때문에 Y가 살아난다. 라지 I가 없기 때문에 Y가 살아난다. 자, 그래서 지금 라지 I가 없으면서 Y가 살아날 수 있는 행질은 이렇게 쭉 보면, 나머지는 자, 이게 Y가 우성임에도 불구하고 황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I가 있으니까 황색으로 못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억제된단 말이야. 그래서 라지 I가 쭉 있으면 전부 다 억제될 거야. 라지 I가 있으면 다 억제돼. 라지 I가 있으면 다 억제돼. 그러면 라지 I가 있으니까 다 억제되고, 라지 I가 없으면서 Y가 있는 거. 이것 경우만 Y가 발현될 거지. 그죠? 이것 경우만 Y가 황색이 발현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스몰 Y니까 우성이니까 황색이 발현 안 되고 백색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Y가 있으면서 라지 I가 없는 거, 요것만 황색으로 발현될 거야. 요게 전체 다 봐서 3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4, 4, 16, 16개 중에서 요 3개를 뺀 게 13개죠. 13개는 백색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3개만 황색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3대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된다. 그래서 황색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 3가지 뿐이다. 이 말이죠. 그치? 그래서 백색이 13개, 황색이 3개. 그래서 13대 3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3번은 13대 3,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개통육종의 특성을 모두 고르면 내렸네요. 자, 여기서 디귿에 정확한 선발을 위하여 육종과의 경험과 안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통육종의 경우는 일단 순수한 우량의 개통을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그것을 그 선별한 개통을 개체를 선별하고 그것을 다시 재배를 해서 그에 따른 개통을 선별하고 개통에서 또 개체를 선별하고 개체를 또 그 개체의 개통을 이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종과의 경험과 안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얼에 육종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은 유용유전자를 상실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디귿과 리얼이 바로 개통육종의 특징이고요. 개통육종의 특징이고 나머지 기역, 리은, 미음은 집단육종의 특징입니다. 집단육종은 집단 그대로 방임해 뒀다가 동행접합체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 정도가 F5 내지 F6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된 이후부터 개체 선발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집단육종이다. 그래서 36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7번. 소수의 우량 품종을 확대 재배함으로써 뱅충해 등 재해로부터 일시에 급격한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우량 품종을 확대 재배해서 소수한 우량 품종만 소수 품종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소수 품종이 어떤 뱅충해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뱅충해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와장창 다 그냥 아주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피해가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유전적 취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보죠. 42번에 개통육종과 집단육종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에 개통육종법은 초기 세대부터 선발을 함으로 유관 관찰이 용이한 양적 행질의 개량에 효과적이다 이랬는데, 이런 양적 행질의 개량은 주로 F3 이후에 나타납니다. 보통. 그래서 F2 세대부터 선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질적 행질의 개량이 효과적입니다. 양적이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집단육종법은 초기 세대부터 집단 재배함으로 유용 유전자를 상실할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집단 재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유용한 유전자 자체가 그대로 연결되어 내려갑니다. 상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발 자체가 그때부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F5, F6, 다시 말하면 동행 접합체가 많이 형성됐을 때부터 선발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유용한 유전자를 상실할 염려는 적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집단육종법은 후기 세대에서 선발함으로 맞네요. 후기 세대에서 선발함으로 폴리진이 관여하는 질적 행질 개량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질적 행질 개량이 아니고 집단육종은 양적 행질 개량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통육종은 질적 행질 개량에 유리하고요. 집단육종은 양적 행질 개량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폴리진이다라고 하는 말은, 폴리진은 다수의 유전자, 여러 개의 복합 유전자를 우리는 폴리진이라고 그러고, 자, 이런 여러 개의 복합 유전자에 폴리진이 관여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행질의 개량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러면 4번에 개통육종법은 육종과의 정확한 선발로 육종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육종 인한 단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3번 폴리진 유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폴리진 유전은 다수의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폴리진이라는 말 자체가 다수의 유전자를 말한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개개 유전자의 지배가가 환경 변이보다 훨씬 더 작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배가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개 유전자의 작용력은 환경 변이보다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수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개개 유전자의 지배가는 아주 작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연속 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폴리진의 경우는 연속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적 행질의 개량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은 4번이 정답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이번 문제는 4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44번에 염색체 지도상의 거리가 AB 간의 10단위, BC 간의 20단위이다. 여기서 이중교차행이 1.6% 나왔다면 간섭의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 염색체 지도상의 거리는 뭘 나타내냐 하면은 배우자끼리 다시 재조합된다. 재조합될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지도상의 거리는 재조합 빈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러면 AB 간의 거리가 10단이다 라고 하는 말은 AB가 재조합될 빈도가 10%다 이런 얘기야. AB가 재조합될 빈도가 교합 빈도율이 10%다. 이래, 10%다. 그 다음에 BC간이 20단이다. 그럼 B와 C의 재교합 빈도율이 20%다. 이런 얘기야. 20%다. 자, 여기서 이중교차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교차는 A와 한번 교차하고 이어서 AC와의 재교합 빈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A와 B가 10%고 B와 C가 20%이기 때문에 AC의 재교합 빈도는 10% 곱하기 20%예요. 그러니까 10%는 0.1이죠. 곱하기 20% 0.2. 그렇게 하면 0.02가 되죠. 0.02는 2%예요. 2%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두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1.6%가 나왔대. 근데 2%가 나와야 되는데 1.6%가 나왔대. 1.6%가 나왔다 하면은 2%와 1.6% 차이 0.4%입니까? 0.4%만큼은 간섭에 의해서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간섭에 의해서 못 나왔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간섭의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전체 2% 중에서 간섭이 0.4만큼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1.6이 된 거죠. 그러면 간섭의 정도는 몇 %냐 물었으니까 2 중에서 0.4가 간섭했으니까 2%분의 0.4%로 곱하면 100. 이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50이 되고 동그라미 하나고 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간섭의 정도는 20%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번. 양성잡종 AABB에서 비대립 유전자 A와 B는 독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와 B는 비대립이니까 독립적이고 FT 표현행 분리가 보기와 같을 때 비대립 유전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비대립 유전자 A와 B의 관계는 뭐냐? 이걸 묻고 있는 A와 B의 관계는. 자, A에 대해서는 A가 대립유전자고 B에 대해서는 B가 대립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우성이고 이거는 열성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성이다. 자, 보니까 9AB 플러스 3A BB 대 3AAB 대 1AABB 이 비율이 여기 얼마냐면 10이라고 그랬고 12대 3대 1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A와 B와의 관계는 이랬죠. 이거는 비대립 유전자입니다. 비대립 유전자 A와 B의 관계는 이런데, 자, 이게 열성이고 이게 우성이니까 우성 B가 나타났죠. 이거는 다 열성이니까 열성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요 경우는 보니까 자, A는 열성이 나타나고 B 우성이 나타나겠죠. 열성이 나타났죠. 자, 이 경우를 보니까 이 경우가 같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지.
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요 A, 요건 B가 있단 말이에요. B가 있지만 이 B는 나타나지 못하고 요 합친 12개가 다 A가 나타나고 있고 요 B는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지? 요 B는 나타나지 못.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보면 A에 의해서 B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A가 B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는 B의 상위 유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B의 상위 유전자다. 그리고 상위 유전자다. 상위 유전자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우성 상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A와 B와의 B 대립 유전자와 간의 관계는 A가 B의 상위 유전자에 해당되고 이것을 우성 상위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46번에 배수성 육종법에 사용되는 콜리친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주로 무엇의 발달을 제어하는가? 그래서 콜리친 처리를 함으로써 배수체 육종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수체 육종법을 하기 위해서는 콜리친 처리를 하는데 이런 콜리친 처리를 하면은 콜리친에 의해서 방추사의 발달이 제외됩니다. 방추사의 발달이 제외되어서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리친은 방추사의 발달을 제외시킨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7번 개통육종법보다 집단육종법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는데 바로 3번에 유전력이 낮은 양적 행지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육종법은 양적 행지의 선발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4번 한번 볼까요? 자, 밀과 보리의 내뱅성 품종 육성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육종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데 내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뱅에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뱅에 견디는 힘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개통육종법과 그리고 교잡을 하는 방법에는 개통육종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교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내뱅성의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서 바로 분리해서 육종하는 분리육종법으로 이와 같은 내뱅성 품종을 육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잡하지 않고 우수한 내뱅성의 우수한 이런 품종을 선발해가지고 그것을 고립시켜서 육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바로 분리육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잡의 방법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교잡을 해서 내뱅성이 강한 이런 품종과 교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품종 중에서 내뱅성이 우수한 품종의 개체를 선발하고 다시 그것을 정식을 해서 그 계통 중에서 또 개체를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육종하는 개통육종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58번에 유전자 변행식물체 하면 GMO 유전자 변행식물체인데 이러한 유전자 변행식물체를 만드는 과정 자, 이거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일단 목표 행지를 가진 개체를 발견을 하고 그 목표 행지를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유전자를 분리를 하고 이 분리된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클로링이다라는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를 하고 이것을 유전자에 재조합시켜서 작물의 행질 자체를 전환시킨 이러한 작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한 순서로 쭉 되어 있는 게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61번 작물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에 보니까 유전 행질의 변이 양성이 불연속적인 경우를 양적 행질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유전행질이 변이 양상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질적행질입니다. 불연속적인 경우가 질적행질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경우가 양적행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해썹 HACCP 근데 hazard analysis 그 다음에 critical control point 그래서 위에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중점 관리점을 선정해서 결국 안전을 도모하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한번 보면요. 양적 행질과 직적 행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에 양적 행질은 연속 변이를 한다. 맞죠? 그럼 질적 행질은 불연속 변이를 하고 질적 행질은 행질의 구별이 확실하다.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에 질적 행질은 여러 가지 미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양적 행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질적 행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양적 행질은 아주 여러 개의 다수의 미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행질은 정도로 표시하고 분산과 유전적 등을 구하여 유전적 특성을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66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쭉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